물리적 특성 개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경, 유기물시용, 심토파쇄. 그런데 저 세 가지는 지금 과원 시스템상으로 보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경이나 심토파쇄는 과거에 그 실생이 붙어 있는 나무를 크게 키우던 그런 시대에 했던 방법이고, 지금은 근본이 넓고 깊게 뻗어나가지 않고 굉장히 좁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신경이나 아니면 심토파쇄를 잘못했을 경우에 수세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비가 안 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물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수가 아니고 배수예요. 그래서 지하 수위가 높은 곳 아니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가 빠른 시간에 안 되는 그런 지역, 그런 데에서는 배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산지 개간해서 이렇게 뒷면에 경사면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과원들이 항상 보면은 스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여기 겉면에 우리가 내가 농사 짓는 땅에 이게 수분이 많은지 적은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겉면이 늘 축축하게 물이 보이면 그 과원은 물이 굉장히 많은 토양이에요. 그런 데는 깊게 그 뒷고랑을 좀 깊게 파서 그 겉면에서 나오는 수분이 과원을 유입이 안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뿌리가 상당히 많이 상하는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수보다 어려운 게 오히려 배수를 얼마나 잘 시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평지과원에서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유공관을 묻었어. 근데 그 유공관이 수관 하부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배수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헛골에 다시 배수 유공관을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헛골에 설치하실 때에는 조금 너무 깊게 묻지 마세요. 한 60cm 정도. 그래서 수관 하부에는 100mm 주름관을 유공관을 설치를 한다면 헛골에 묻으실 때에는 한 200mm 정도, 약간 큰 걸 묻어서 표면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배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양 화학성, 실이라,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비료고 편중 실이, 특히 사과가 그런 경향이 좀 강하죠. 과일 비대시키거나 아니면 착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칼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비료, 또는 착색을 시키기 위해서 인상 칼리, 이런 특정 비료들을 좀 과다하게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쪽으로 시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칼리계통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기량작용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칼슘하고 마그네슘. 그래서 오히려 입의 기능도 좀 저하가 되고, 그리고 과일의 칼슘 결핍 증상이나 이런 것이 좀 더 쉽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비대나 착색 관리에 집중된 그런 관리를 하지 않도록 해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나 전정, 결실 정도에 따라서 식이량 조절. 이제 우리가 견학을 가면 이제 다른 지역의 선진지 견학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있을 때만 해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다녔었거든요. 근데 질문하는 거는 어느 지역을 가나 또는 어느 지역에서 오나 물어보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 봅니까? 그거 알아서 보아해요. 방제는 어떻게 해요? 다 달라요. 지역마다. 품종이 다르고 기후 조건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비료는 어떻게 줘요? 그걸 왜 물어봐요? 그 물어봐야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지만 내가 그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대신 견학 가면서 가서 보실 거는 이 농장주가 이 과원을 이렇게까지 만들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이런 걸 보셔야 해요. 근데 그런 건 안 봐요. 전정을 어떻게 했고 수행 과정을 어떻게 했고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고 대답해 주기 곤란한 것들만 그리고 그냥 휙 둘러보고 말죠. 견학가는. 저도 그 전에 이제 우리 장수 우리 농가들하고 이제 일본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만 딱 비행기 타기 전에는 그래요. 갔다가 이제 오면서 오는 비행기 나도 저렇게 해야지. 3일 안 갑니다. 그 마음이 3일 가기 힘들어요. 똑같아요. 견학을 다니시더라도 그 과정 이런 것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 별 영상이 다 올라오죠. 아무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유튜브 보고 농사 따라서 치면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아니 뭐 7년, 8년 동안 비료 한 털도 안 줬다. 이런 얘기 절대 믿지 마세요. 그 과원하고 내 과원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금으로 조성된 과원들은 화학 비료 안 주면 농사 짓기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화학 비료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원을 다니면서 보면 비료를 분명히 줘요. 근데 화학 비료 하나도 안 쓴다고 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얘기하는 분들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그렇고 화학 비료는 무조건 질소기가 들어있는 비료는 화학 비료로 이런 비료만 화학 비료로 생각을 해요. 근데 칼리나 이런 게 다 화학 비료예요. 감기도. 이런 걸 쓰는데 전혀 안 쓰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걸러서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화학성에서는 뭐 토양 석회 시용하고 그다음에 유기물 시용하고 그런데 저게 상당히 어렵죠. 유기물 시용하는 거. 과거처럼 깊게 파고 유기물을 넣어주면 모를까 지금은 전부 다 표면 시비밖에 표층 시비밖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으로 조성된 과원일수록 초생재배가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풀을 베주면 그만큼 유기물 함량이 올라가요. 뿌리가 썩고 베어난 풀이 분해가 되면서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생재배는 특히 일시재배를 할수록 초생재배는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기, 균형시비. 즉 사과나무가 어떤 생육기에 어떤 비료 성분을 많이 원하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균형시비. 늘 말씀드리지만 균형시비는 질소, 인산, 칼리 균형이 아닙니다. 치환성, 양이는 함량, 칼리, 칼슘, 마그네슘 이 세 개가 13가지 비료 성분 중에 가장 기량작용이 심하게 일어나는 이런 비료 성분이에요. 치환성 양입니다. 그래서 이 질소, 칼리, 칼슘, 마그네슘을 어떻게 비율을 맞춰서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과원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 1m의 양쪽. 여기는 풀이 없는 게 좋습니다. 나무 양쪽. 예. 예. 그래서 제초제를 쓰는 게 여기에 풀이를 없애게 하는 그런 재배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막 이렇게 조성된 이렇게 키우던 바오는 여기 이런 수역은 과거에는 전면 초생 재배를 했어요. 여기 나무 밑에까지 그냥 풀을 다 키워서. 근데 지금 밀식 재배는 부분 초생 재배입니다. 전면 초생 재배가 아니고. 그리고 적어도 4년차까지 최소 4년차까지 우리가 이제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초제 사용을 하는데 발화를 못하게 하는 제초제 있죠. 최소 4년차까지는 알리온 절대 쓰지 마세요. 나무 못 커요. 나무 뿌리도, 사과나무 뿌리도 잘 발견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융업기 때는 그냥 경협 처리하는 제초제. 제일 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바스타계 똥진 제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요것만 쓰시고요. 융업기 때는 절대 풀 못 나게 하는 제초제 이거는 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정 방법이 잘못돼서 발생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제일 사과 농사지면서 제일 못하는 게 이거 같아요. 품종이나 대목 특성을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사과 나무는 다 똑같은 관리를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품종별로, 대목별로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이제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사과 농사의 기본은 내가 농사짓는 품종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농사를 짓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똑같은 일률적인 그런 관리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품종에 맞는 그런 재배 관리, 전정, 시비, 관수, 그 다음에 뭐 결실 관리,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품종 특성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한 공부도 그런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 소비 시장, 특히 이제 도매 시장 특성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우리나라 도매 시장이. 특히 과실 시장이 더 그래요. 일단은 커야 돼요. 특히 설하고 추석에는. 요즘도 안동 시세를 보면은요, 삼가위는 보통 20만 원대 형성됩니다. 지금. 삼가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380g 이상 되는 과일들. 요거는 20만 원 중반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 이제 그 후반대, 오히려 뭐 우리가 말하는 그 6번, 5번, 6번, 7번 이런 것들도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세가 형성되는 게 사과가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사과가 50만 톤 이상 생산되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장수처럼 홍로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들은 대과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대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강전점을 받게 되고
또 홍로 특성상 비료를 좀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과일이 비대가 빨리 되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세를 좀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나무를 보면은요, 수세가 약한 나무들은 과일 크기가 어떻습니까? 안 굵어져요. 그러니까 비료 많이 주고 강전정하고 적과 강하게 해서 과일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장지 발생이 많이 되고 약도 안 들어가고 착색기 때 강하게 저격하고 전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맛없는 사고가 나와요. 크게 만들고 이제 이런 수채 관리를 조금 느슨하게 하면 맛있는 사고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착색을 시키려니까 후기에 가서 강전정하고 저격 강하게 하고 그럼 맛없는 사고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맛있는 사고 만들려면 후기 전정을 약하게 하고 저격도 조금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착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강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실을 얼마나 시킬 것인지 여기에 따른 이제 전정이나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홍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강전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약전정을 했을 때 적내, 적화, 적과 여기에 인건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강전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 측지수를 조금은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홍로는 결과지를 짧게 만들어주는 대신에 측지수를 홍푸지나 이런 품종보다는 조금 더 한 10% 정도는 더 가져가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홍로 해글이 심하게 온 과원 혹시 있습니까? 해글이 발생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나 잠깐. 두 번째는 뭐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소화 묻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적과를 늦게 하는 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1차 적과 시. 즉, 요것만 일찍 해놓으면 착과량이 다소 많아도 해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적과를 하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과를 생산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적은 부분이고 내년에 해거리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차 적과는 아주 특수한 기성 요건이 아닌 한 만개 후 28일, 즉 3달 안에 완료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냉해가 다소 우려가 된다 하더라도 적과제나 적과제를 좀 적극적으로 쓰실 필요가 있긴 합니다. 요 적과나 적과제 효과가 뭐예요? 작용. 특히 적과제가 그런 게 경향이 강하거든요. 장수는 농업 분야에서 두 개를 꼽는다면 가장 중요한 전략장로, 장수 같은 경우 전략 품목이 뭐예요? 장수는 한우하고 사과죠. 그러면은 예산 집중이나 행정력이 어떻게 됩니까? 적과제가 하는 작용 중에 가장 큰 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즉, 양분을 공급하는데, 즉 밥을 제일 똘똘한 놈한테만 줘요. 적과제 효과가 그거거든요. 조금 기능이 떨어진 애들은 밥을 안 줘요. 그래서 다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적과제를 써보면 과일이 굉장히 빨리 커요. 남아있는 과일.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생각에 포민하고 접근을 하는데 그런데 포민을 치고 나오면 기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1차 접하고 제가 원래 좀 느린 이유가 없거든요. 포민하고 일부에서는 적과제로 활용을 합니다. 네. 근데 확실히 좀 일찍 사용하면은 칩과들이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만개국 28일 이전에 1차 접하를 하러 가는데 그게 이제 포민을 치고 나면 떨어지는 속도가 28년을 넘기게 나와요. 예. 그래서 그게 그래서 특히 이제 세림 같은 경우도 보통 15일 이상이 걸리거든요. 근데 불안해요. 뿌려놓고 다른 사람들은 막 사람 직접 투입해서 적과를 하는데 안 하면 불안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효과 나오지 적과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개 20일 이내 이게 막 죽기가 와. 좀 세금 치기 전까지 한 10대 구경인데 예. 10일이 정도 돼야 세금을 치는 거예요. 치고 나면 15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이 28년 넘깁니다. 근데 이제 사과 생리상 이때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해거리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가장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지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세비는 사실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보통 수분을 인공수분하고 나면은 수정까지 걸리는데 보통 기상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3일까지 걸리거든요. 2, 3일 후에 요 적과하고 적과를 동시에 해주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요 접기에
적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제품 중에 원포인트라고 하는 적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이거는 보통 뭐 에터까지 다 떨어뜨리려면 2, 3일 정도. 근데 홍로에는 효과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후지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적과제, 특히 적과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다 떨어져 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런 적과제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요렇게만 떨어져 줘도 효과 상당히 좋은 거고요.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적과제는 한 40에서 60% 효과만 나와도 상당히 효과가 높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지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저 번암 사모님, 후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요거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무 높이의 요 정도 높이에서 드럼에서 생산되는 양의 3분의 1 이상이 나와요. 여기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사과 따보면 별것 없어요. 양.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보세요. 그다음 이제 기상 조건이 불량할 때 발생되는 조건을 보면요, 온도 장애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온, 고온 장애가 있어요. 저온은 늦서리, 즉 냉해. 그 다음에 봄철 3월에 발생되는 유목에 발생되는 동해. 그리고 그에 따른 동록. 금년에 동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홍로가 제일 많아요. 동록이. 금년에 홍로 동록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개화기 전후에서 그런 저온 조건이 한 서너 차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홍로의 동록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데 어제 평창에서 농사 짓는 친구가 사진을 보내왔는데, 아리수 거기 이제 조금 해발이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아리수가 쩍쩍 갈라질 정도로 동록이 심하게 왔더라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근데 이제 2차 적과 하실 때 특히 이제 홍로 같은 경우 이 한쪽이 너무 심하게 동록이 발생된 그런 과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과일이 찌그러지는 형태로 지금 기대되고 이런 과일들 중심으로 제거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소 피해, 또 고온 현상에 따른 착색 불량, 또 밀 증상 이런 것들이 온도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 일소 피해는 과일에 발생되는 피해죠. 근데 일소 피해는 이거는 기상재해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원주 과원 관리 잘못이 저는 80%로 봅니다. 일소 피해는. 이제 나머지 20%는 기상재해로 보고요. 본인이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감목, 나무가 도장하고, 그 다음에 뿌리 흡수장애, 특히 이제 칼슘 결핍증, 그 다음에 토양이나 양분 유실되는 경우. 가뭄이 이거 또 지속되면 망간, 과잉 증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 조성되어 있는 관수시설이 없는 그런 과원들, 특히 마사포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원들이
이 적진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적진병은 후지가 제일 민감해요. 홍로는 상당히 둔합니다. 만약에 홍로에까지 적진병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 땅은 사실 사과농사 질 수 없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저 천천면 장팔리에 있는 거기가 그래요. 그런데 건습 방법, 조피가 심하게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엽소 현상. 보통 장마 후기에 엽소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엽소 현상이 발생되는 기상 요건은 어떤 조건일 때 엽소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될까요? 요 두 가지 기상 조건이 있다면은 어느 조건에서 1번에서 더 엽소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될까요? 2번에서 더 많이 발생이 될까요? 특히 후지하고 조세균 이런 품종들이 엽소 현상이 피해가 제일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홍로는 잘 안 됩니다. 엽소 현상 거의 발생이 안 돼요. 고온 조건인데 온도가 34도, 35도까지 올라가도 햇볕만 쨍지면 엽소 현상은 거의 발생이 안 됩니다. 이때 발생이 돼요. 여기는 햇볕이 입주 조건이 좋으면 증산작용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고온 온도는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구름이 잔뜩 낀 날, 이게 꼭 장마 장마가 끝나고 나서가 아니고요. 장마 끝날 무렵에 이게 발생이 됩니다. 주로. 보통 7월 하순부터 보면은 24일경에서 28일경 이때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엽소 현상은. 구름이 잔뜩 끼고 청명하면 일단 상대적으로 조금 공중 습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구름 낀 날은 공중 습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습도가 높은 막 끈적끈적한 그런 날 엽소 현상이 거의 발생했어요. 왜? 증상작용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엽소 현상은 고온 조건 플러스 엽내 수분 함량이 높을 때 증산작용이 안 되는 조건에서 수분이 많으니까 엽내 잎 온도가 상승되면서 발생되는 게 엽소 현상입니다. 그래서 맑은 날은 엽소 현상이 거의 발생이 안 됩니다. 장마 끝물에 돼요. 보통 이게 비는 안 오는데 비가 2, 3일 지속돼가 비가 딱 그치면서 구름이 잔뜩 낀다. 이제 옆에서 건들기만 해도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불쾌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날, 이런 날 거의 발생이 돼요. 그래서 뿌리가 조금
부실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다 플러스 이런 과원들이 엽서 현상을, 엽서 피해를 많이 받는 그런 조건입니다. 특히 논해조성된 과원, 그리고 점토 함량이 높은 그런 과원, 그런 과원들이 뿌리가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조건을 만나면 엽서 현상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경북 쪽은 엽서 현상 그렇게 많이 없죠. 예? 저기에 이런데 저지대요. 근데 그 주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는 엽서 현상 거의 발생이 안 될 겁니다. 좀 토양 수분 자체가 낮으니까요. 수분 함량 자체. 그런 가운데서는 엽서 현상이 거의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데서는 엽서 현상이 좀 발생이 되죠. 예, 여기 지금 요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과 시험포도 여기 점토 함량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끔 엽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